중독이라는 행위에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파민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도파민이 무조건 우리가 디톡스해야 되는 나쁜 호르몬이 아니라 필요한 호르몬이다. 쥐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영역을 파괴했더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들과 그리고 대사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교수입니다. 많은 도파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호르몬의 이름인데요. 이제 형용사가 돼버렸습니다. 도파민 터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도파민이라고 해서 도파민을 경작한다. 도파민을 추구하는 일들을 갖다가 하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독이라는 행위에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파민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독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운동 중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드레날린 호르몬에 이제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요.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위험한 일들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 또한 엔돌핀에 또 중독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즘 러닝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어떤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운동을 하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일을 갖다가 추구하는 데는 도파민 호르몬이 바탕에는 깔려 있지만, 도파민 호르몬 자체가 중독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드레날린 호르몬도 기원적으로 볼 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서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으로 변환이 되고요. 다시 부신으로 가서 에피네프린 호르몬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일련의 어떤 시리즈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도파민 호르몬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들의 중독이 되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독 행위라고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저변에는 도파민이 있는 것이지 도파민하고 중독하고는 동의어는 아니라는 거죠. 도파민 호르몬이 그렇게 중독이란 의미에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파민 호르몬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과 함께 호르몬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크게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호르몬의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구체적으로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을 다 이으면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되는 길인데, 신경은 그렇게 길게 이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전류가 지나가다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마치 수압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신경은 이렇게 가닥으로 분절되어 있고, 신경의 말단과 말단 사이에는 시냅스가 있고, 거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생체 신호를 전달하는데요. 도파민은 이제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 특히 운동신경에서 한 신경과 다른 신경의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가 있고요. 도파민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 운동신경이 이제 과잉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또 도파민이 적게 나오면 운동신경이 잘 안 돼가지고요. 대표적인 질환이 파킨슨병이라고 있는데, 파킨슨병 보면은 막 손을 떨고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총총걸음을 걷게 되거든요. 반대로 도파민이 과하게 나오면 무도병이라고 해서 동작이 또 격하게 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춤추는 것처럼 걸어 다닌다고 해서 무도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이 도파민은 신경과 신경, 특히 운동신경과 운동신경 사이에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인데, 과유불급이라고 적절한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과도하게 나온다든지 적게 나오게 되면 운동의 어떤 행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다라는 거고요. 또 도파민은 호르몬으로서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쾌감이나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파민은 동기부여의 호르몬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호르몬이지, 그게 막 쾌감을 느끼는 엔돌핀 같은 호르몬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도파민 터졌다, 도파민이 막 팡팡 나온다, 이런 얘기들은 쾌감과 쾌락 쪽의 의미로서만 부각된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하고 목표를 세우고 동기를 부여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파민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충동의 호르몬, 호감 호르몬,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호감을 느끼냐 비호감을 느끼냐, 그 가름말을 타는 게 도파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분 안에 저를 보고서 지금 도파민이 안 나오면 제가 비호감이 된다는 거죠. 도파민이 나와서 호감을 느끼고, 거기에 이제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고 동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되면 집착이 되고 충동적이 되고 감정의 동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은 균형을 잡아야 된다. 뉴욕 주립대에서 연구했던 건데 17명의 남녀한테 그냥 일반적인 사진을 보여주고 자기의 이제 짝 연인의 사진을 보여줬더니 도파민 분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파민이 사랑을 유지하는 호르몬이구나. 이 동물 중에서는요. 일부 일처제를 하는 동물이 별로 없는데요. 아메리카 들쥐는 일부 일처제를 하거든요. 개들은 보니까 다른 쥐에 비해서 도파민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를 유지한다. 그런 내용도 도파민이 중요한 첫 번째 증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증거는 MBTI 같은 거 해보면 진취적이고 외향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보면 도파민 분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사람이 더 진취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도파민이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것은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쥐의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영역을 파괴했더니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쥐가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굶어서 죽어버리는 슬픈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니까 아무 의욕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파민이 무조건 우리가 디톡스해야 되는 나쁜 호르몬이 아니라 필요한 호르몬이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유튜브나 쇼폰 같은 디지털 중독도 있고요. 카카오톡이니 뭐 텔레그램이니 항상 뭐 아무 이유 없이도 자꾸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런 숨어 있는 중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설탕 중독이라든지 음식 중독, 탄수화물 중독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절대로 국수는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알코올 중독이나 뭐 흡연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떤 경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운동 중독, 심지어는 인대가 끊어졌는데도 운동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 일 중독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것도 저는 숨어 있는 중독이고요. 커피라는 것들이 주는 어떤 나의 위안과 기쁨이 또 내 몸에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중간중간 또 커피 마시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커피에 굉장히 의존하게 되는데 그것도 숨어 있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파민은 도파민 하나의 호르몬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용체라고 하는 작은 안테나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있거든요.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분비가 많이 되거나 쉽게 자주 분비가 되면 수용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지면 입력되는 도파민이 많아도 도파민이 부족한 걸로 느끼기 때문에 결국 더 많은 더 자극적인 도파민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내성이 생긴다는 거고요. 더 많은 도파민을 추구한다는 것은 중독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 한없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어떤 보상과 동기부여주는 호르몬이 고갈되게 되면 이제 무력증에 빠지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 중독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독되고 어떤 일에 집착하는 그런 쪽으로 치닫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이 도파민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신체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막 메스껍고 소화불량이 되고 결국은 그걸 또 찾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중에는 자기도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머리로는. 근데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독의 전 단계 내지는 중독의 경고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하게 되면 이제 그 행동 자체가 너무나 자기의 옷처럼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단계. 그게 이제 중독으로 접어드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질환들이 호르몬 질환, 대사 질환인데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병들을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데 생활습관병이라는 의미는 좋은 생활습관이 되면 고칠 수 있고요.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 게 대사질환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나 두 가지 이상의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들은 교수님 저 어저께 또 제가 그만 라면을 먹었다는 둥 달달한 걸 먹었다는 둥 근데 그걸 끊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중독이라 생각하고요. 짜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혈압 환자들이 짜게 먹는 중독된 행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고지혈증 환자들 기름진 거 먹지 말라는데도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활 습관의 가장 큰 어떤 원인이 중독이고 그 중독에는 도파민이 있기 때문에 내분비내과 의사들이 보는 여러 가지 대사질환에는 도파민 중독을 반드시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거를 그냥 처리할 수는 없고요.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중독의 요인 찾기입니다. 중독의 자가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중독이라면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 도파민 일지를 한번 써보고 아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한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동기부여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어느 순간에 저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나? 하루에 많이 마실 때는 뭐 20잔도 마셨습니다. 레지던트 때부터 조교수 때까지가 가장 힘들고 바쁜 때였는데 뭐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다가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책상 위에 컵들이 막 쌓여 있고요. 어떤 때는 다 식어 있는 커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커피를 뽑으러 가고 그때 저는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정말 커피 중독이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 커피 중독의 어떤 내 그 정도를 인지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런 도파민 밸런스의 방법을 진행했습니다. 2단계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리거가 되는 거와 방화벽을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꾸 이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밤에 11시까지만 봐야지 하다가 12시, 1시가 되면 아예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 핸드폰을 갖다가 서랍에 넣어놓고 전원을 꺼놓는다든지 이런 거리두기가 필요하고요. 야식을 먹게 된다면 아예 야식할 수 있는 간식거리를 안 사놓는다든지 그게 2단계의 그런 어떤 방화벽을 쌓는 게 필요하고요. 3단계로 되게 되면 그러는 과정에서 얻는 심리적인 어떤 보상도 있겠지만 물질적인 보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서 내가 이런 도파민 디톡스 단계를 갖다가 거쳐나갈 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기쁨을 설정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봤던 환자들 중에서는 후싱 증후군이라고요. 부신에서 코티졸이 아주 많이 나오는 환자로서 저한테 찾아왔지만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스트레스가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의 스트레스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왜 스트레스성 과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식을 하면서 이 홈쇼핑에서 이제 쇼핑을 하는 쇼핑 중독자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나이가 갱년기가 지난 분이기 때문에 또 여성 호르몬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도파민 호르몬 하나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엔도르핀 같은 도파민을 도와주는 호르몬과 도파민을 방해하는 호르몬들의 균형을 생각해야 된다. 그분이 갖고 있는 다른 호르몬들의 어떤 불균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같이 균형점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게 수용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얘기로 이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죠. 그것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 도파민 수용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파민 밸런스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이 수용체도 다시 늘어나거든요. 이 메스암페타민 같은 필로폰도 그렇게 수용체가 회복될 수 있듯이 우리가 도파민 디톡스를 통해서 균형점을 찾게 되면 수용체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파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파민하고서 약간의 협조하는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마이오카인이라는 근육 호르몬들,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도파민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도 결국은 호르몬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어떤 아미노산이 필요하거든요. L도파라는 것이 이제 도파민 호르몬이 이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전구체라고 할 수 있는데 L도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이 많이 있는 단백질들은 안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단백질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도파민 수용체를 늘리는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만이 줄어들었던 도파민 수용체를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도파민 호르몬을 더 악화시키는 설상가상 같은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런 호르몬들은 아까 얘기했던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관리를 잘 해서 도파민이 더 문제되지 않도록 하고요.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그다음에 탄수화물이든 뭐든지 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혈당으로 바뀌는 이 시그널이 결국은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반적인 나의 음식과의 어떤 궁합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저탄고지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방이 더 나한테 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호르몬 분비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한테 맞춤형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어떤 식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도파민도 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즉각적인 도파민보다는 만족제형이라고 어떤 거를 좀 늦게 했을 때 도파민은 시간적으로 2배가 늘어났다고 해서 2배 이상의 더 많은 도파민에 대한 어떤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길게 볼 줄 아는 시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요. 원숭이를 갖고 했던 실험인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갖다가 먹었을 때 나오는 도파민보다도요, 바나나를 갖다가 찾으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도파민 분비가 더 일찍 분비되고 많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어떤 찰나적인 행복보다는 영원한 어떤 행복을 위한 도파민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걸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균형 잡힌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